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한때는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다투다 보면 정말 인간에 대한 혐오까지 생길 정도로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특히나 그 인간이 정말 쓰레기같이 질 나쁜 인간이면 더더욱이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제 전남편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서로 계획하에 퇴사 후 동네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요리하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요리 관련으로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시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결국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연애 때도 종종 얘기했고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시식을 해본 적도 많습니다. 저는 남편의 뜻을 응원해서 결혼하고 나면 몇 년만 회사에 다니고 그 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게가 잘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1년 정도의 생활비는 따로 빼두고 퇴직금과 모은 돈을 털어 식당을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은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식당 창업을 한다고 하니 반대가 많았지만 저는 남편의 평생 소원이었으니 꼭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남편의 음식은 꽤 맛있는 편이라 홍보만 잘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식당을 열었고 남편은 요리를 전담하고 저는 홀을 맡아서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오픈빨이 끝나고 나서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요리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해나갔고 다양한 홍보 방법도 모색했죠. 돈을 써서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전단지 같은 홍보물은 저렴한 업체를 직접 찾아 인쇄를 받은 후 남편과 틈틈이 돌리러 다니기도 했고요. 젊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 마케팅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블로거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체험단 쪽지를 보내기도 했고 리뷰 관리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 블로그나 SNS도 개설해서 제가 직접 신메뉴나 가게 내부 사진 같은 것도 꾸준히 업로드했어요. 가게 창업을 위해 둘 다 일을 그만둔 상태라 잘 안 되면 어쩌나 싶어 바쁘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으쌰으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입소문도 퍼지면서 나중에는 꽤 안정적으로 매출이 유지되더라고요. 남편은 이만큼 잘 된 데에는 다 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연지야, 정말 고마워. 네가 노력한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장사도 안정권이 된 것 같아. 내가 뭘, 자기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지. 서로 고맙다고 하며 다독였던 남편과 저. 장사도 잘 되고 남편과 사이도 좋고 저희 사이의 문제라곤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기였어요. 아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저. 임신 준비를 했지만 아기는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가게 때문에 한창 바쁜데 아이가 생기면 가게 일에는 소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었죠. 식당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희 부부는 다시 아기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결국 난임센터를 찾아가게 됐어요. 검사 결과 남편이나 저나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몸무게도 평균보다 적게 나가고 몸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보고 몸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임신 기간 동안 잘 버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임신 준비를 위해 처방해주는 약도 복용하면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체력이 안 좋아서 식당 일을 할 때도 빨리 지칠 때가 많다 보니 남편도 이참에 좀 쉬면서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서빙하고 계산하는 홀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남편은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쓰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건비가 아까워서 제가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극구 저보고 쉬라고 하길래 남편도 아기가 되게 갖고 싶은가 보다 했었죠. 그래서 저도 운동도 하고 푹 쉬면서 몸 관리 잘해서 아이를 가져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되었어요.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이 면접을 왔는데 박지우라는 이름의 그 여자도 그때 저희 가게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나가 있어서 제가 면접을 보게 됐죠. 성함이 박지우 씨 맞죠? 네, 맞아요. 나이가 26살이시네요. 어? 사는 곳도 이 동네시네요. 여기 저희 집이랑 가까운 빌라인데. 아, 정말요? 그러면서 그 애는 웃더라고요.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싹싹하고 활발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알바 많이 해봤어요. 마침 집도 가깝고 저도 여기 전에 먹으러 왔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만약 일하게 되면 언제부터 올 수 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올 수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시죠, 언니가?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같이 해요. 요리하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아, 부부가 하시는 거구나. 그럼 다 같이 일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당분간 쉴 거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당분간 쉬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면 저는 나중에 그만둬야겠네요? 임신 준비 때문에 쉬는 거라 만약 임신이 되면 그땐 더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만두시지 않으시면 쭉 일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 배를 힐끗 보더라고요. 임신 준비 중이세요? 네. 아, 사장님네 애기는 좋겠네요.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집 아이로 태어나서. 여기도 잘 된 지 오래 안 됐어요. 이제 겨우 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애는 일어나서 남편에게도 꾸벅 인사했습니다. 면접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네, 박지우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한 면접을 하고 저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면접 본 사람이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선 지우, 그 애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집도 가까운 데다 오래 일할 생각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남편도 아까 슬쩍 봤지만 인상 좋아 보이더라며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애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죠. 평온했던 저희 집으로 시커먼 불행이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걸요. 초반에 일을 가르쳐 주다 보니 엄청 열심히 배우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와 같이 일을 했어요. 손에 익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애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저는 가게 일은 그만두고 병원과 운동을 다니며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력이나 근력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근처 헬스장이나 PT도 받고 난임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난포 주사도 맞으면서 임신 준비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직접 가게에서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가게 블로그나 SNS 관리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남긴 저희 가게 리뷰를 보는데 의아한 리뷰가 있더라고요. 여기 너무 맛집이네요. 부부가 하는 가게라는데 두 분 다 너무 친절해요. 남편분은 요리하고 아내분은 서빙하시는데 손발이 척척척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써져 있는데 그 위에 사진에는 알바생과 남편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아마 블로거가 가게 내부를 찍다가
그 둘도 같이 찍힌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알바생을 부부라고 오해를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기분 좋진 않지만 착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다른 작성자의 리뷰도 봤는데 거기에도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하는 센스 만점 맛집. 또 부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뭐지? 싶었어요. 가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을 한다고 무조건 부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회사 후배로부터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죠? 어머, 재영씨, 어쩐 일이에요? 저 오늘 휴가라서 친구랑 이쪽 동네 놀러 왔거든요. 저 일부러 언니네 가게도 갔어요. 저번에 언니가 말해줬었잖아요. 근데 오늘 가보니 언니 없던데요? 아, 나 지금 임신 준비 중이라 가게 쉬고 있거든요. 제 말에 후배가 갸웃하더라고요. 임신 준비예요? 근데 언니네 식당 이름 미소 맞죠? 맞아요, 거기. 어라? 근데 남편분이 요리한다고 한 거 맞죠? 네. 이상하네.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죠. 뭐가요? 아니, 거기 여자분이 서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리하는 분이랑 둘이서 엄청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들은 건 아닌데 서빙하다가도 자기야 이것도 갖다 줘.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은 따로 고용한 요리사고 언니 남편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들었어요? 솔직히 가게가 좀 시끄러워서 뚜렷하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 두 사람 엄청 가까워 보이던데요. 막 일하면서 장난도 서로 치고 딱 봐도 부부나 연인 같던데.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본 블로그 리뷰글도 떠오르더라고요. 남들이 부부라고 느껴질 만큼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해졌나 싶어서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언니, 아, 네. 저기, 내가 괜한 말 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가게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재영씨. 저기,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요. 네, 언니. 그렇게 후배의 전화를 끊은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 정말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워졌나 싶더라고요. 사실 여자 알바생을 쓴다고 했을 때 저라고 이런 부분을 아예 걱정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말리셨었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여자 알바생이랑 차서방이랑 둘이 하루 종일 그렇게 붙어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괜찮아. 차서방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따로 있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데다 이런저런 말도 자주 하다 보면 없던 정도 생겨. 엄마는 솔직히 좀 찜찜하다 얘. 아휴, 괜찮아. 엄마에게 괜찮다곤 했지만 솔직히 저도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싶긴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부 사이에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 부부도 아니다 라는 생각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무조건적이고 어리석은 믿음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지우씨 일 잘하지? 자기랑 많이 친하겠네 이제? 친하긴 뭐, 그냥 같이 일하니까. 실은 요새 올라오는 우리 식당 리뷰들 보니까 자기랑 지우씨랑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 많더라. 그런 글도 있었어? 어, 부부가 하는 식당인데 손발이 척척 맞다느니 그런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니야. 허, 왜 그렇게 생각들 하지? 지우가 워낙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런 줄 알았나 보지 뭐.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지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지우? 이제 지우라고 불러? 같이 일하면 편하게 불러야지. 언제까지 지우 씨 그러냐? 그러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여보, 근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지우, 우리 가게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 근데 이런 오해한다는 거 알면 기분 나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좀 섭섭하다. 남편은 자기가 되려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민한 거 맞지? 당연하지. 그럼 지우랑 내가 무슨 사이라도 된다는 거야? 블로그 리뷰야 손님들이 그냥 착각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사장이랑 알바생이 사이 안 좋아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상 쓰고 있는 가게 당신 같으면 가고 싶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발 잘 맞고 일 잘해주는 알바생 구하는 거 쉽지 않아. 나는 오히려 고맙구만. 자기는 집에서 쉬면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 애는 열심히 일만 하는데 집에서 쉬는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며 애먼 사람을 잡는다는 식으로요.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근데 내 회사 후배가 일부러 우리 가게 팔아주러 왔는데 지우 씨가 당신더러 자기야 그랬다고 하는 걸 들었대. 그 말에 남편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소설 쓴다 소설 써. 그 후배 뭐야? 소설? 그래 자기라고 했다고? 그 후배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일으켜?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들었다고 얘기해 준 거야. 진짜 확실히 들었대? 아니, 뭐, 가게가 시끄러워서 확실히까진 아닌데, 것 봐.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 나 기분 나빠질라 그러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개고생하며 요리했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하면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 남편은 흥분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좀 아차 싶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물어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안하다고 했죠. 의심한 건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자기가 지우 씨랑 그런 거 아니면 내 말 기분 나쁠 만도 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야. 진짜 섭섭하다. 그리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반응이 좀 과민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면 의심하는 거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자체가 제가 오해할 만하니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길길이 날뛰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먹긴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있듯이 저는 정말로 머지않아 그 년놈들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운동을 가려고 했다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뒤숭숭해서 그냥 안 갔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오려다가 문득 남편네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전까진 가게에 가면 간다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갔는데 그날은 무턱대고 간 거였어요. 시간은 한창 오픈 준비 중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가게 근처로 가서 멀찌감치 남편네 가게를 물끄러미 봤어요. 남편 가게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거든요. 알바생 그 애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방에서 식재료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대화 한마디 없이요. 그냥 평범한 가게 오픈 전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했나 보다. 열심히 일해주는 지우 씨한테도 미안하네. 하긴 둘이 나이 차만 해도 10살인데 지우 씨 입장에서 아저씨 같은 남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어요. 남편과 알바생에게 갖다 주고 저는 집으로 가려고요. 그런데요. 커피를 들고 다시 가려는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바생 앞치마가 살짝 풀린 것 같은데 남편이 뒤에서 안아주는 것처럼 실실 쪼개며 앞치마를 자기가 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알바생도 남편의 행동이 곤란한 느낌도 아니고 막 웃으며 밀치고 장난치고
정말 그 둘의 모습은 연인이나 부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몸을 살짝 숨겨서 그 둘을 계속 지켜봤어요. 남편은 가는 길에 그의 엉덩이를 탁탁 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애도 쫓아가더니 장난치듯 남편 엉덩이를 꽉 움켜잡는 거예요. 빈 가게에서 아주 연병을 떨고 있더군요. 저는 더는 못 참고 그대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바생은 오픈 전이에요 라고 하려다가 저를 보고 움찔 놀라더군요. 사모님! 그 말에 주방에 있던 남편도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남편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뚜껑을 따서 그의 얼굴에도 뿌려버렸어요. 아!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너네 둘 뭐 하는데? 나 밖에서 다 봤어. 뭘 봤는데? 껴안고 엉덩이 치고 쟤는 네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아주 놀고 있네? 바람 아니라며. 오해하는 거 기분 나쁘다며. 근데 가게에서 대놓고 이러고 있냐? 통유리라서 밖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소리였어요. 지금 뭔 소리 하냐? 꿈 꿨어? 앞치마 풀어졌길래 다시 매준 것 뿐이고 그러다 손이 스친 것 뿐이야. 지랄도 정도껏해. 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앞치마는 왜 매주는데? 그리고 내가 둘이서 엉덩이 치고 만지고 하는 거 밖에서 다 봤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남편과 저는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지우개는 궁시렁거리며 물티슈로 지 옷하고 머리를 닦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애한테 물었죠. 야, 네가 말해봐. 사장 엉덩이는 왜 주물러? 제 말에 그 애는 짜증난다는 표정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자기가 더 열을 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저는 남편 말을 쌩까고 그 애에게 다가가서 다시 물었어요. 네 입으로 얘기해봐. 남의 남편 엉덩이는 왜 주무르냐고. 알바라고 뽑아놨더니 이딴 짓이나 저질러?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애의 어깨를 밀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제 손을 탁 치더니 말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뻔뻔한 반응에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들켰으면 최소한 민망해라도 하던가 자기가 오히려 더 기분 나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 그 기집애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저도 그 순간은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신고?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러면서 그의 옷을 잡아당기려는데 걔가 갑자기 저를 확 밀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체구도 작고 힘도 없다 보니 그대로 의자들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넘어진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기집애의 다음 말이었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나 임신했거든? 그 말에 가게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몸과 머리가 얼어붙더라고요. 남편도 몰랐는지 입이 떡 벌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임신했어요. 4주차. 병원 가서 피 검사했는데 임신 맞대요. 그 애의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임신? 그럼 그 애가 내 남편 애라는 거야?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한다는 건 맞다는 뜻이겠죠.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바닥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줄 생각도 없이 자기 머리만 감싸더라고요. 임신이라니 왜 말 안 했어? 안지 얼마 안 됐고 솔직히 지금 고민 중이라서요. 진짜 내 애란 말이야? 네. 기억 안 나요? 그날? 그날 아주 둘 다 지랄 연병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제가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싶은 생각에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게 무슨 개소리들이야. 너네 뭐야? 미쳤어? 너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랑 바람질하다가 임신시키고 너는 일한 지 몇 달 만에 유부남 사장이랑 놀아나서 임신을 하니? 이게 무슨 개 같은 막장이야?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소리 그만 질러! 얘 놀라잖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와 5년을 연애했던, 결혼하고 동거동락했던,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힘들 때 서로를 다독이며 으쌰으쌰했던 나의 남편은 이제 없어졌다는 실감이 또렷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멍하게 있는데 남편은 제가 그러던지 말던지 그 애를 부축해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 자리에 없는 양, 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양, 아무렇지 않게 그 애를 먼저 챙기며 달래고 있었고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져 도망치듯 가게를 쫓아나왔습니다. 제가 가게를 그렇게 뛰쳐나오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눈에는 그 애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겨우 돌아온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펑펑 울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반쪽이라고 믿었던,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날 배신하고 내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저는 괴물처럼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탈진할 만큼 운 저는 죽을 것 같은 기분에 친정엄마께 겨우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연지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일단 알겠어. 너 집에 있는 거지? 음. 그렇게 오열하면서 거실에 쓰러져 있으니 엄마랑 아빠가 오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하시며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어요. 병원에서는 일시적인 탈진과 탈수 증세라며 링거를 꽂아주더라고요. 연지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차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엄마의 말에 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나 아빠도 제 말을 듣고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당장 쫓아가 그놈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엄마가 겨우 뜯어말렸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너 행복하게 해준다고 큰 소리 쳐서 그거 하나 믿고 시집 보냈더니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가 차서방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바람 핀 것도 모자라 임신?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내자 간호사가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시겠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뒤통수를 맞은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친정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화내시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장사고 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끄는 아빠는 씩씩거리더군요. 뭐 이런 미친 놈이 다 있어. 내가 당장 오라니까 손님 있어서 지금은 안 된단다. 지가 지금 장사할 정신이야? 당장 내가 가게로 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어휴, 참아요. 그래서 안 온대요? 지금 손님들 나가면 온대.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럼 일단 기다립시다. 우리도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연지가 다 죽은 꼴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흥분을 가라앉혀? 일단 차서방, 아니 그놈 오면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렇게 2-3시간 후 남편이 삐죽거리며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진짜 비겁한 게 자기만 오면 저희 부모님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으니 시부모님도 같이 모셔왔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저는 다 같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폰으로 녹음 기능도 켜두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연지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너무 기막혀서 믿기지가 않네. 다 사실인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놈은 뚱한 얼굴로 대답하더라고요. 지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뻔뻔한 낯짝이었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어요. 10살 어린 알바생년이랑 붙어먹어서 임신시킨 거, 그거 말고 또 뭐가 또 있어?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붙어먹었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의 말에 저는 또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기막혀 하시면서 따지셨어요. 이봐요, 사돈.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세요? 차서방이 바람피고 그 여자의 임신까지 시켰다고요. 지금 저희한테 잘못했다고 비로도 뭐할 판에. 아니, 그러면 새아기 네가 직접 일을 하던가. 크지도 않은 가게에 무슨 알바생까지 써서 이 사단을 만드니? 연지, 너 집에서 놀고 먹잖아. 저는 그 소리에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임신 빨리 하라면서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임신 준비한다고 몸 만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얼마나 성치 않으면 남들 다 하는 임신 하나 못해서 그 유난이니? 다른 여자들 임신해도 잘만 이래. 근데 너는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임신 준비한다고 집에서 놀고 먹었잖아. 괜히 안 써도 되는데 알바생 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사돈, 지금 뭔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바람 폈어요? 차서방이, 아니 당신 아들이 바람 폈다는데 왜 자꾸 내 딸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상황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턱대고 그쪽 아들 편만 드시는 거예요? 그쪽 아들이요? 아주 막 나가자는 거죠? 아니 뭐 이런 뻔뻔한 집구석이 다 있어? 아빠가 흥분하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일어나시더라고요. 진정 좀 하세요. 뭐만 하면 벌떡벌떡.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차서방 저놈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 아들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야말로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면서 아버님하고 아빠까지 서로 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랑 엄마는 급하게 두 분을 뜯어말렸어요.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 잘못한 건데 시부모님의 행동은 뻔뻔함 그 자체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한테 막 잘해주고 좋은 시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겨우 진정하고 다시 자리에 앉은 양가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그 애한테 애 떼라고 할게요. 그럼 됐죠? 그럼 됐다고요? 애만 떼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상황은 이렇게 됐고 수습이라도 하자는 건데. 사과도 안 하세요? 네, 죄송하게 됐네요. 저도 죄송합니다. 정말 건성 그 자체인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과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하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기막혀 죽으려고 하시고 더 볼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머릿속에서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짧지 않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 기간에도 남편이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여태껏 몰랐던 진짜 남편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느낀 그 거지 같은 기분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애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입장에선 이미 우리 집과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져 이혼 얘기가 오가는데 그 여자애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이참에 아들 세장가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이미 그 애에게 푹 빠져서 저랑 헤어지고 싶다고 했고요. 저도 솔직히 오만정 다 떨어져서 남편이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순히 물러날 수는 없어서 위자료 소송과 상간 소송도 걸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왔을 때도 그렇고 남편과 대화할 때도 녹음을 다 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어요. 지금 사는 집과 가게에 제 지분과 기여도가 있으니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소송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판 도중에 지금 사는 집을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다고 소송을 다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 위자료 소송은 취하해도 상간소송은 죽어도 취하할 생각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다툼과 이야기 끝에 결국 집을 받기로 하고 남편 소송은 취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차라리 본인 앞의 위자료 소송이라도 없애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상간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상간소송도 취하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죽어도 취하할 생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상간소송은 제가 승소하게 되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이 대신 내준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남편과 저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저는 집은 넘겨받았지만 당연히 그 동네에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좁은 동네에서 오며 가며 마주칠 게 뻔한데 생각만 해도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친정으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 은퇴 후 귀농을 계속 준비하고 계셔서 시골로 가셔야 됐거든요. 근데 제 소송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이 끝난 지금 집에 월세를 내면서까지 조금 더 사신 건데 제 소송이 끝난 후에 부모님은 예정대로 시골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당분간은 저도 같이 내려가 마음을 추스리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다시 일자리도 알아보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받은 집에서 일단 혼자 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집 가구는 싹 내다 팔고 저 혼자 살 수 있게끔 집 분위기도 바꾸고 다시 가구를 들여놨습니다. 전 남편 놈이랑 함께 썼던 가구는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쳤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취업 준비를 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남편 놈 가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마주치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그것들이 같이 장을 보러 온 거예요. 그 여자의 배는 어느덧 만삭이더라고요. 신나서 둘이 꼭 붙어 다니는 걸 보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올라왔어요. 그냥 나갈까 하다가 내가 왜 피해야 되나 싶어 저도 그냥 무시하고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부러 제 옆을 지나갈 때 그 여자애는 자기 배를 만지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대박이가 딸기도 먹고 싶대. 딸기도 사자. 그래, 우리 대박이가 먹고 싶다면 사줘야지. 아빠가 다 사줄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태명이 대박인 것 같은데 아주 가지가지한다 싶었어요. 저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불쌍하다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오며 가며 보게 되는 그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어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가게가 애초에 잘 된 것에는 제 목도 있는데 남 좋은 꼴만 시켰구나 싶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답답했어요. 안 보고 살아야 마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집은 내놓고 부모님 말처럼 시골에 따라 내려갈까 싶기도 했어요. 취업보다는 일단 제 마음을 추슬러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본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마음공부 동호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처럼 심신이 지쳐있거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전에 거기에 다녔는데 도움 많이 받고 지금은 안 나간다고 했었고요. 처음엔 이상한 사이비 모임 아닌가 싶어서 고민됐는데 막상 나가보니 다 평범하신 분들이고 정말 친구 말대로 서로의 상처나 힘든 점을 터놓고 얘기하는 모임이었어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힘들었던 점도 이야기하고 이해해주고 명상도 하고 서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훈련시키고 위로받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도 그곳에 나가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잘 버티며 사시는 분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저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좀 더 가볍게 여기면서 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 역시 마음공부 동호회에 종종 오시던 분인데 인상이 참 서글서글하고 좋으셨어요. 서로의 상처를 얘기할 때 알았는데 그분과 제 상처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분 역시 사랑했던 아내가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다고요. 그분의 괴로운 마음을 들으니 저도 너무 공감돼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할 때도 그분이 많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개인적인 대화도 점점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 남자의 직업은 한의사였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한방병원의 공동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한 아내는 동창이랑 바람이 나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아내의 완강한 마음에 결국 이혼을 해줬는데 사랑한 만큼 큰 배신감을 느껴 아직까지도 우울하고 공허해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기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따로 안부 연락도 하고 밥도 먹게 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일을 겪은 동지나 친구 같은 느낌이었는데 만날수록 사람 자체가 참 괜찮더라고요. 직업도 괜찮고 큰 한방병원을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허세나 잘난 척 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진중하고 소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에게 같은 마음을 느낀 듯 했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람도 못 믿고 남자도 안 만날 거다 다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이 사람도 날 배신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론 나중에 어찌 됐건 지금 당장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는 어느 노래 제목처럼 새롭게 날 찾아온 사랑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지난날의 상처를 잊혀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근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 놈과 그 여자애가 와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지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마주치기 싫은데 자꾸 마주치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의 주차장에 남자친구 차에 올라타려는데 전 남편 놈과 그 여자애가 제 남친 차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남친은 외제차 중에서도 꽤 고급 라인을 타고 다녔어요. 전 남친이 벙찐 얼굴로 보고 있는데 그때 약간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 남편이 멋있다고 자기도 돈 많이 벌어서 갖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차거든요. 저는 일부러 보란 듯이 남친과 다정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전에는 둘이서 아기 태명 부르며 대박이니 어쩌니 사람 속을 긁었는데 저도 왠지 한 방 먹인 것 같아 좋더라고요. 나도 얼마든지 잘 나가는 남자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한 것 같아서요. 저는 차에 올라타서 남친에게 아까 그것들이 전 남편과 바람난 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씩 동네에서 마주치면 열받는다는 소리도 했는데 남친은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하다며 자기 병원 근처 쪽으로 집을 옮기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으면 일단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난 날은 잊고 새 인생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연이라도 볼 때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전 남편 놈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방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집 내놨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부동산 형님 나도 잘 아니까. 근데 뭔 상관이야. 내가 내 집 내놓겠다는데. 너 카페에서 본 그 남잔 뭐야?
남친이다. 왜? 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새 남친? 참나. 같이 사는 와중에 바람피는 너도 있는데 이미 끝난 마당에 남친 사귀던지 말던지 뭔 상관이야. 신경 끄고 다신 이딴 일로 전화하지 마. 야, 세상에 사기꾼 많아. 조심해.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다 돈 많은 거 아니다, 너. 저는 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은 너 같은 인간이 사기꾼이지. 죽어라 바람 아니라고 해놓고 뒤에서 알바생 임신시켜서 사람 뒤통수 치는 너 같은 인간 말이야. 다 끝난 얘기를 왜 또 하는데? 다 끝난 사이인데 왜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그나마 남은 정을 생각해서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우리 지우가 너 순진하게 이상한 놈한테 꼬여서 그나마 이 집도 날려먹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네. 유부남 애 가져서 남의 가정 파토나게 한 애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냐? 걱정? 진짜 웃기네. 너나 그년이나 뭔데 내 걱정을 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써 괜찮은 남자 만나는 것 같으니 배알 꼴려서 전화했겠지. 경고하는데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였어요. 그년한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저기요, 저희 오빠랑 통화했어요? 저는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가지가지하네 싶었어요. 너 전화 잘했다. 네 남편 보고 전화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 헤어졌는데 왜 통화하는데요? 아직도 우리 오빠한테 미련 남았어요? 진짜 구질구질하네. 너는 수신 발신도 모르니?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그쪽이 안 받으면 되잖아. 끝난 마당에 왜 찝쩍거리냐고. 완전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똑같이 열을 올리다가 이 기집애가 불안한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약 올리듯 말했죠. 네가 상간녀라고 남들도 그렇게 보이나 보네? 네 남편이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실수로 받은 걸 어쩌라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네 남편한테 말해. 제발 나한테 관심 좀 끄라고. 이 미친 것들이 왜 돌아가면서 난리야? 오빠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우리 오빠 연락 와도 받지 마. 알았어? 이 기집애가 반말까지 하면서 완전 막 나가더라고요. 상간 소송까지 당해도 위자료 몇 푼 낸 거 말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정신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지가 임신도 처 못해서 이혼 당한 걸 나한테 소송까지 걸고. 아직도 모르겠니? 너 임신도 못하고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오빠가 애초에 너 지긋지긋하다고 했었어. 이 기집애가 완전 폭주해서 아무 말이나 하더라고요. 저도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너 불안하니? 너네가 바람 펴서 만났다고 너네 남편 또 바람질할까봐 이러는 거야? 네 인생 참 불쌍하다. 저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게 자꾸 문자로 욕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문자를 모아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도 이 동네를 떠날 땐 떠나더라도 한 방 먹이고 가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운영했었던 그놈 가게 블로그에 오랜만에 접속해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가게는 지금 부부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부는 내연관계로 만난 부부다. 내가 전부인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반성은커녕 이혼한 지금까지도 날 괴롭힌다. 라는 내용으로 글과 함께 문자 내용, 상간소송 판결문의 일부까지도 잘라서 첨부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저희 동네 맘카페에도 복사해서 올렸죠. 솔직히 고소당할 거 염두에 두고 올린 거였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리겠더라고요. 역시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맘카페에서 미친 것들 아니냐며 나도 그 가게 가봤는데 그 부부가 사실 그런 거였냐며 난리가 났어요. 맘카페고 귀여운 여자들이 주로 있다 보니 반응은 제 생각보다 더 난리였죠. 전 남편은 전화해서 미쳤냐고 당장 글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그년도 전화해서 저 고소할 거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은 처음에 난리치면서 게시글 안 내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더니
제가 꿋꿋이 버티자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제 글은 삭제한다 해도 이미 소문은 날 만큼 난 것 같아서 게시글 삭제해 주겠다고 하고 삭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나중에 진짜 고소를 당해도 참작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예상대로 제가 글을 삭제했어도 이미 그 내용은 동네에 일파만파 소문이 다 났습니다. 맘카페에서 찾아보니 가게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소문이 퍼진 후 팔이 날리고 있더라. 그 부부라는 것들 봤는데 낯짝이 아주 뻔뻔하더라. 그 주인 여자가 전에 애기 데리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 애기가 바람 펴서 낳은 그 애기인 것 같더라. 자주 갔었는데 다신 안 갈 거다 등등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그 일로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저 가만 안 둔다고 죽일 거라고 문자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다 캡처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나도 네가 보낸 문자 다 모아놨고 협박죄로 너 똑같이 고소해 줄 거라고. 어디 고소 파티 해보자고. 그녀는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더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즈음에 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매매 계약 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에 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끝까지 저를 긁어대니 저도 이렇게까지 한 거였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중에도 한 번씩 궁금해서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 남편네 가게는 소문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더라고요. 남편 딴에는 할인 이벤트도 하고 뒤늦게 리뷰 관리도 하면서 다시 가게를 일으켜 보려는 모양인데 이미 소문 다 났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요? 모르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서는 안 가는 곳이 그 식당이 되었는데요. 아주 꼬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잘 만나면서 남자친구 병원 기획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장님 여자친구라고 다 알고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크나큰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나름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게다가 그 덕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 잘 사귀고 있고요. 큰 시련이 닥치면 또 그만큼의 성장을 한다는 말처럼 저 역시도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친다면 전보다는 좀 더 의연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배신은 두 번 다시 겪지 않아야겠지만요.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보며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늘 행복한 일,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살던 지역에서는 3시간 넘게 걸리는 먼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취를 하며 혼자 살다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외로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편하겠다고 부럽다고도 했지만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밥해 먹고 잠자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무섭기도 하고 더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죠. 저는 엄마랑 오빠 이렇게 셋이서 살았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쯤 엄마랑 이혼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늘 바쁘셨고 오빠도 학원이나 독서실 간다고 집을 늘 비웠기에 집은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오빠도 항상 늦게 집에 들어왔고요. 한마디로 저는 늘 혼자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집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늘 바쁘셨고 오빠도 집에 잘 없었고 그래서 멀리 대학교에 진학하고 혼자 살았을 때도 별다른 점은 없긴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론 가족 간의 정이나 온기가 그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남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로움 때문이 컸거든요. 저는 대학교 졸업반일 때 주말에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예식장도 있고 또 돌잔치도 하는 곳이다 보니 주말에는 특히 더 바쁜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직급은 매니저였고 저보다는 5살이 많았어요. 워낙 정신없이 바쁜 곳이었는데 그 남자가 일도 많이 도와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었죠. 자기는 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여기서 매니저를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험은 매번 치기 때문에 합격만 하면 뷔페는 그만둘 거다라더군요. 저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일이 마칠 때면 그 남자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고 또 힘내라며 바카스나 캔커피를 따로 줄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뷔페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사이에선 저희가 사귀는 사이인 줄 다 알더라고요. 사실 그 남자는 외모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가깝게 지낸 건 착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도 컸었고요. 그 남자와 저는 따로 사귀자 어쩌자는 말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지내오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나 그 남자나 생각지도 못한 임신 소식이라 당황했죠. 왜냐면 그 남자도 뷔페에서 일은 하지만 월급도 아르바이트생과 다를 바가 없이 작았고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보기 힘들었거든요. 결혼을 할 만큼 기반이 잡혀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 역시도 졸업 후 계속 취업 준비생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했고요.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아이가 덜컥 생겼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이를 낳자고 자기가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시험 합격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품으로 찾아와준 아이를 지운다는 게 내키지가 않았고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는 따로 모아둔 돈도 없고 집에서도 뭔가를 해줄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결혼하면 시댁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리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를 하면 힘들 거라는 건 막연하게 저도 알고 있었죠.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이 사실을 안 저희 엄마도 극렬히 반대하셨어요. 고생문이 훤히 보인다고요. 엄마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서 결혼 계획도 접어야 되나 했지만 그 남자가 저 없으면 죽는다고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저는 다시 엄마를 설득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반대가 얼마나 심했던지 엄마는 결혼식 직전까지도 올까 말까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결혼 당일날은 펑펑 울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다 싶으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마냥 나도 어른이고 이제 결혼하면 한 가정의 아내가 되는 건데 엄마가 나를 너무 어리게만 보시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걱정대로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 마음으로 저를 시집 보내셨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임신 때문도 그렇고 돈도 없다 보니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짧게 갔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후 시댁으로 바로 돌아와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예상한 대로 제 결혼생활은 불보듯 뻔했어요. 좁아 터진 집과 꼬장꼬장한 시아버지, 나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결혼생활이 순탄하고 행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저 만나서 시간 낭비하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학교만 졸업했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이 빵빵한 것도 아니니 저를 더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저희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도 반대를 좀 하셨었거든요. 어머님은 시댁살이 첫날부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원종이 불쌍하다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애다.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진작 합격하고도 남았을 텐데 상황이 이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아내가 됐으니 남편 신경 써주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좀 도와줘라. 그래야 빨리 합격을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어머님은 저희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기특하다고 툭하면 그러셨어요. 공부하고 일까지 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같은 직장에서 일해보기도 했고 사귀기도 했던 저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본인이 진짜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일하는 시간 빼고는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남편이 공부하는 꼴을 못 봤거든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도 같이 도서관 가거나 공부하러 가자고 해도 다음에 하자고 하고 그냥 모텔이나 가자고 하고 저랑 안 만날 때도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PC방이나 가고 당구장이나 갔지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도 없어요. 자기 말로는 저랑 데이트할 때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새벽 내내 공부하다가 잠이 든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니 그것도 뻥인 것 같았고요. 하여튼 남편은 말은 공시생이라면서 이번 연도 안에는 합격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정신 차리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늦게 뷔페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오면 친구들 만나거나 집에서 밥 먹고 쉬거나 공부 좀 하는 척 하다가 게임하거나 결혼 전 생활과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저는 생활 자체가 아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하고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고 늦게 일어난 남편 밥 차려주고 설거지, 빨래, 청소, 끝도 없는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집은 작은데 잡동사니도 너무 많고 할 일은 몹시 많았어요. 임신 상태였지만 집안일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만든 음식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집안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늘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영양제도 잘 안 챙겨 먹느냐고 뭐라고 하고 몸이 약한 편이니 많이 움직이지 말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해도 어머님은 적당히 움직여줘야 애도 잘 크는 거라고 집안일 하기 싫다고 수쓰냐고까지 하셨어요. 네가 집안일도 안 하면 집에서 내내 놀고 먹을 생각이냐면서요.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닌 양 쉬엄쉬엄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고. 그래? 그럼 적당히 해. 그리고 요령가 쉬면 되잖아. 어머님도 내내 집에 있으신데 어떻게 쉬어. 에이, 집안일 하는 척 좀 하면서 좀 쉬고 그러면 되지. 남편은 귀찮은 듯 진짜 남일처럼 말하더군요. 가뜩이나 시부모님 자체도 불편해 죽겠는데다 내내 집안일만 하고 있으려니 우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하혈을 했고 병원에 찾아갔을 때 아기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 유산이 된 거였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사라졌으니 상실감과 우울감이 더 컸습니다. 수술 후 방에 누워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3시간 버스 타시고요. 오랜만에 본 엄마가 제 방에 와서 안쓰럽다며 저 위로해 주시는데 오랜만에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좀 쉬고 있는 며느리에게 어머님은 참 너무하시더라고요. 방문에 기대시더니 점심시간 다 됐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엄마 생각해서 하시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식사하시라고요. 저희 엄마도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휴, 괜찮습니다. 저는 저 간단하게 터미널에서 빵 하나 먹고 왔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라고요. 너 밥 안 먹니? 네? 점심시간 넘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안 차려줄 거냐 그 말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제가 항상 어머님 밥을 차려드렸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술하고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밥 차려달라니요. 너무 황당한 기분이었는데 저희 엄마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으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돈이 저희 집에 있는 건 뭘 하신다고.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우리 선이가 어떻게 밥을 차리겠어요. 아휴, 그게 뭐라고요. 애 낳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술해도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막말로 애 낳고 몸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사부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유산한 것도 거의 애 낳는 거나 마찬가지로 몸조리 해줘야 돼요. 어머님은 엄청 고가운 표정이시더라고요. 애를 잘 갖고 있었어야죠. 그러게 수술이 뭡니까? 사부인, 저희 애가 유산하고 싶어서 유산했나요? 제일 속상한 건 저희 선이에요. 아휴, 그만합시다. 제가 무슨 사부인하고 말싸움 하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밥 시간 됐는데 저러고 있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언제쯤 가실 거예요? 어머님은 엄마더러 언제 가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제 시어머니다 보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정말 화가 나신 게 뒤통수로도 보이더라고요. 곧 갈 겁니다. 예, 가는 길도 먼데 너무 늦게 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조금만 있다 가세요. 어머님은 그러고 주방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우당탕 큰 소리 내며 식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요. 저는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시더라고요. 그냥 누워 있으라면서. 그때 엄마의 그 속상한 표정은. 나중에 엄마는 내려가시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시어머니가 못살게 구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손주 볼 줄 아셨는데 그게 아니게 됐다 보니까 속상해서 괜히 그러신 것 같다고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도 제 말을 믿지는 않는 건지 한숨만 푹푹 쉬시고 저는 곧 추석이니까 그때 뵙자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LA 갈비 해놓을 테니까 추석 때 오면 실컷 먹고 들고도 가라고 하셨고요. 그 일 이후 남편은 임신했을 때는 안 되지만 이제 아이가 없어졌으니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취업 준비를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따로 하고 일단은 뷔페에 나와서 알바라도 좀 하랍니다. 집안일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돌잔치나 행사가 있을 때는 알바를 뛰러 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에 와서 집안일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씻고 쉬지만 저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다시 밀린 설거지에 청소에 집안일이 가득했거든요. 일 다 끝내고 녹초가 돼서 방으로 들어가면 남편은 쿨쿨 자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럴 때마다 결혼을 괜히 한 건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외롭지 않으려고 한 결혼인데 행복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외로움은 더 커져갔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반복될 즈음 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 집은 명절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준비하는 음식도 많았어요. 가짓수도 많고 양도 많았죠. 저는 이틀 전날 장봐오고 명절 전날부터 내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 것도 너무 많고 여기저기 음식 줄 거라고 양도 많이 하다 보니 허리 한번 못 펴고 내내 음식만 만들어야 했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옆에서 조금 하시다가도 허리 아프다고 자꾸 가버리고 남편은 뷔페일 할 거 있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전 몇 개 주워 먹더니 소파에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부려먹을 생각부터 한다고 단박에 불호령을 내리시더군요. 남편도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나중에 잠깐 핸드폰 확인하러 저도 방에 갔는데 남편은 방에서 퍼질러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지네 집 명절 음식 만드는 건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속으로 이를 악물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만과 화가 계속 쌓이니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요. 저는 그날 저녁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침대에 드러누워 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해? 나는 이 시간까지 뒷정리하다 왔는데 자기는 방에서 뭐 하냐고. 수고했어. 남편은 폰에서 눈도 안 떼고 입으로만 건성건성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마. 스트레스 받을 만큼 하는 것도 없잖아. 그만해. 듣기 싫어. 어련히 알아서 할까. 남편은 공부에 관해서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더 짜증을 내면서요. 하는 게 없는 걸 본인도 아니까 지레 찔려서 더 저러는 것 같았죠. 저는 말을 말자 하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우리 집은 언제 갈 거야? 어디? 우리 집. 아,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언제? 내일 저녁 전에 갈 거지? 내일이 추석이지? 그래. 남편은 여전히 건성건성,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씻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점심 지나고 3, 4시쯤 되니까 남편 누나인 형님이 오시더라고요. 형님 남편분이랑요. 저는 어머님하고 또 저녁 준비했고 저녁만 먹고 나서 바로 친정으로 출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도 문자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녁을 먹는 도중 갑자기 남편이 술을 먹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거든요. 좀 있다가 저희 집 가야 되는데 왜 술을 먹나 싶어서 남편 팔을 잡았죠. 술을 먹으면 어떡해? 뭐가? 좀 이따 우리 집 가야 되잖아. 에? 지금 저녁인데? 저녁에 간다며. 아, 너무 늦었지. 내일 가자. 저녁에 간다고 했잖아. 남편과 제 대화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얘, 날 어두워졌는데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운전을 시킨다는 거야? 저녁에 저희 집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 안 간다고 죽니?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겠다는데. 저희 엄마도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지 말라 그래 그럼. 제 말에 형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가면 늦었지. 위험하고. 그리고 원종이 얘도 이미 술 먹었고. 내일 일찍 가, 옳게. 저는 형님도 정말 야속했습니다. 본인은 명절 당일날 점심 먹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온다고 했으면서 정작 저한테는 내일 가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미 술을 신나게 먹고 있었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화도 치밀고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자리를 피했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내일 일찍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무슨 일 있느냐고 저보고 괜찮냐 하시는 겁니다. 저 괜찮다고 기다리지 마시라 그랬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술판 벌어지고 하하호호 거리고 있는데 저는 방에 우두커니 앉아 훌쩍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 눈 뜨자마자 갈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아침도 안 하고 뭐 하니? 저도 가봐야죠. 너 할 일은 해야지. 그리고 지금 가서 어느 세월에 도착해? 차 얼마나 막히는 줄 알아? 아침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차 막히고 개고생할 건데 뭐 하러 지금 가냐 그 말이야.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럼 저는 언제 가요? 그걸 꼭 가야겠니? 가서 뭐 얼마나 있다고 온다고. 그냥 다음에 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본인은 형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올까봐 기다리는 동안에도 형님네 시댁 욕하고 있었으면서 저보고는 아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진짜 속이 부글부글하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그냥 남편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집 가게. 남편은 계속 인상만 찌푸리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강하게 남편을 흔들었죠. 일어나라고. 쟤 좀 봐.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왜? 안 갈 거야? 어딜? 우리 집. 아, 지금 어떻게 가냐? 나 술도 안 깼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 너 그만하고 나와서 밥이나 차려. 피곤한 애를 왜 괴롭혀? 어머님까지 큰 소리가 나니까 거실에서 자고 있던 형님네도 와보더라고요. 뭔 일인데 아침부터. 쟤 좀 봐. 피곤한 남편을 저렇게 쥐잡듯이 잡는다. 자기 집 가자고? 아, 이렇게 일찍? 밥도 안 먹고? 옳게 천천히 가.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똑같아. 저는 진짜 그 집 식구들 하나같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귀찮아하면서 돌아 누워버리고 어머님은 밥 차리라 그러고 형님은 나중에 가라며 귀찮아하는데 그때 느꼈던 서러움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베개로 남편 어깨를 내리쳤어요. 일어나라고! 제가 미쳤나 정말! 아, 왜 그래?
나도 우리 집 갈 거야. 일어나. 아, 너 알아서 가 그럼. 야, 너 어딜 남편을 때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대로 제 손가방 챙겨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서러워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무조건 친정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 검색해보니 버스도 기차도 당연히 표가 없더라고요. 택시라도 타고 갈까 하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지셨대요. 제가 행패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시부모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엄마한테까지 전화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화나고 엄마한테도 죄송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면서 저보고 일 크게 만드니까 좋으냐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집 간다고 해놓고 너는 어떻게 그 시간까지 자느냐 따졌죠. 그랬더니 만사 귀찮은 말투로 술이 덜 깼는데 어딜 가느냐,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도리어 큰 소리더군요. 그 대화를 하는데 진짜 이 인간이랑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전화 끊고 몇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멍하니 생각했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꾸역꾸역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까 싶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반대했을 때 눈 딱 감고 수술하고 나서 헤어졌어야 되는데 지나간 후회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2-3시간 넘게 카페에 있다가 죽을 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제 짐가방을 챙겨 들고 다시 나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식구들 전부 팔짱 끼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오니까 하나같이 살쾡이 마냥 노려보는데 저 하나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그 모습이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잘하는 짓이다. 그러고 나서 뭐하러 돌아와? 나갈 거예요. 짐 들고 나가려고요. 뭐야? 그게 뭔 소리야? 나 엄마 집 갈 거야. 저는 방에서 대강 싸두었던 짐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잡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내가 내 집 간다는데 왜 막는데? 아이고, 제 말하는 뻔세 봐라. 야, 집에 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저를 유난스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가방을 뺐더니 소파 뒤에 숨겨버리는 겁니다. 못 가. 내가 간다는데 왜? 끝이라도 내자 이거야? 못할 거 없지. 어머나, 제가 시부모 앞에서 말하는 것 봐. 옳게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대화를 좀 해. 왜 이렇게 흥분해 있어? 그 집 식구들 다 하나같이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나게 서럽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조금 더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참으며 짐가방을 다시 가지러 오려는데 그 순간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구야? 어머님은 인터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죠. 거기에는 저희 엄마랑 오빠가 서 있었거든요. 어머머, 야, 너 너네 엄마 불렀어? 저희 엄마가 오셨다는 거 알고 갑자기 눈물이 확 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따지는 전화 받고 제 걱정돼서 오빠랑 여기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문부터 열었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제가 엉엉 우니까 엄마도 놀라셔서 괜찮냐고 막 그러시고요. 남편은 엉거주춤 다가오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저희 엄마도 남편을 노려보셨죠. 어쩐 일이겠나. 자네 어머님이 내 딸을 집에도 안 보내주고 잡들이를 했다는데 내가 안아보고 배겨? 사부인 잡들이라뇨.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고작 그 한마디 하려고 제가 3시간 걸려서 여기로 왔겠어요? 이봐 장서방. 어제 온다고 해놨고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 예? 그게... 술 먹었다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숙취니 뭐니 핑계대며 못 오겠다고 했고. 그게 아니라... 애초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거네. 올 생각이 있었으면 전날부터 그렇게 술을 마셔댔겠어? 본인이 안 갈 것 같으면 내 딸이나 일찍 보내지. 밥 차리고 허드렛 일은 다 시켰나 보지? 사돈, 말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그쪽 집이고요. 입장 바꿔서 사돈처녀네 시댁에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사돈처녀 친정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사돈께서는 그래 그렇게 해라. 시어머니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시나 보죠? 못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은 할 말이 없는지 입만 실룩이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시댁을 이렇게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초인종 누르고 들어왔는데 쳐들어오긴 뭘 쳐들어와요? 엄마가 완전 화나서 짱짱하게 따지시니까 어머님도 주춤주춤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집안에 노예들였어요? 본인 자식 귀하고 보고 싶으면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죠. 저기 장모님 진정하시고. 자네가 제일 문제야. 선이 아니면 죽겠다 어쩐다 해서 마지못해 결혼하라 했더니 이따위로 내 딸 고생시키려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개고생은 무슨 개고생이에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집안일에 알바까지 한다는데 개고생이 아니에요?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멀쩡하게 자리는 애까지 유산하고 임신을 했는데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빠져서 무슨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자주 오지도 못하는 친정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못 가게 해요? 진짜 내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엄마 화나서 씩씩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 엄마 따라갈 거지? 당연하지. 그럼 짐 챙겨서 나와. 알았어요. 저는 남편이 숨겨둔 짐가방을 가지러 갔어요. 남편이 그런 저를 저지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러게 진작 제대로 했어야지. 아 진짜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자. 진정 좀 하고. 그 순간 저희 오빠도 성큼성큼 들어와서 제 짐가방 낚아챘습니다. 선이 얘가 간다는데 왜 잡는데? 형님 그게 아니고요. 나도 지금 많이 참는 줄 알아. 저희 오빠 남편 노려보더니 저보고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엄마, 오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그러는 겁니다. 너 그렇게 가면 끝이야. 그건 알고 가. 그 말에 제가 코웃음 치며 그랬죠. 제가 바라던 바요. 이 집구석에 제가 조금이나마 남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뭐 볼 거 있다고요. 엄마 말 듣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아버렸죠. 오빠 차에 올라타서 집으로 가는데 엄마도 오빠도 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좀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했고 또 엄마한테 죄송하기도 했고 한편으론 때마침 엄마와 오빠가 나타나 준 게 너무 고맙기도 했고 엄마는 도착할 때까지 내내 제 손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문득 일어나 보니 엄마가 제 머리를 만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컸네. 엄마가 바쁘다고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저도 눈을 떴죠.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항상 더 미안해. 좀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줬어야 되는데 바쁘다고 그렇게 못했어. 네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미안해. 선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끝내면 돼. 무서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앞으로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여태까지 못해줬던 것만큼 더. 저는 엄마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하고 포근했죠. 그리고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여기까지 찾아오는 정성 한 번 없이 전화로만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을 해도 확고하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협의 이혼으로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어요. 그 후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참 좋더라고요. 엄마도 여태까지 너무 바빠서 자식들하고 이런 시간 못 보냈는데 앞으로는 시간 많이 보내자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오빠 소개로 한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시부모님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요. 설날 때 시댁 먼저 갔다가 저희 집 가면 추석 때는 저희 집 갔다가 시댁에 가고 있어요. 시댁도 따로 차례를 안 지내셔서 할 일도 거의 없다 보니 밥만 먹고 놀다가 오고요. 지금 남편은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십니다.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참고로 이혼 후에 뷔페에서 같이 알바했던 친구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진 데다 뷔페에서 알바생한테 찝쩍거린 것 때문에 신고당하고 잘렸대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요. 그거 들었을 때 참 여전하구나 싶었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이 가끔 한 번씩 떠오릅니다. 특히 인터폰에 엄마랑 오빠 얼굴이 비쳤던 그 장면이요. 가족이지만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위해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준 엄마랑 오빠를 본 그때 말도 못하게 든든하고 고맙더라고요. 첫 결혼 때 엄마가 저 시집 보내고 걱정돼서 늘 잠을 설치셨었대요.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엄마의 사랑은 늘 제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엄마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엄마랑도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고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